안녕하세요. 저는 SNC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최진영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과장을 맡고 있는 연규덕 수의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주제는 고양이 림프종이에요. 고양이 림프절을 주제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고양이 림프종은 노령묘 보호자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종양의 3분의 1 정도가 고양이 림프종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종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는 종양인데도 불구하고 초기 증상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이러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의심 증상이 있으실 때 바로 데려와 주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고양이 림프종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림프종이라는 질환이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림프종은 림프 조직에 생기는 종양을 말하는데요. 림프 조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면역 조직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림프관, 림프절, 비장 이런 장기들이 면역 조직에 속하는데요. 이 면역 조직 중에서 림프구라고 하는 세포가 종양화돼서 계속 자라나서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이 바로 림프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림프종 중에서도 소화기 림프종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호자분들께서 배에 큰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런 식으로 림프종을 데려오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림프종 배가 만져질 정도로 덩어리가 커지나요? 네, 좀 빨리 커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정말 배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왕창 커지는 아이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양이 커지기까지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림프종 걸린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임상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종양이 꽤나 많이 커지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는 되게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밥을 조금 덜 먹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라든지, 혹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힘이 좀 빠져 보인다, 이런 애매한 증상을 먼저 호소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종양이 정말 많이 커져서 장의 움직임까지 멈추게 되면은 나중 가서는 이제 밥도 안 먹게 되고 변도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증상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다 다양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커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악성종양처럼 빠르게 분열하는 그런 세포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빨리 커지기 때문에 증상도 정말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증상이 되게 천천히 나타나는 편입니다. 림프종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진단 방법들, 검사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부 초음파 검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림프절이 커진 건 없는지, 장벽이 두꺼워진 건 없는지, 비장과 같은 면역 장기에 좀 비정상적인 패턴이 확인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별도의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 배 상모만 하면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검사로는 내시경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CT 촬영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복부 초음파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부 초음파를 진행하고 만약에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림프절이 커져서 덩어리가 이제 혹이 확인이 됐으면 이제 그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일단 저희가 복부 초음파에서 덩어리가 나왔으면은 그 덩어리가 정말 어떤 유래의 종양인지 아는 게 필요해요. 근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시행되는 것은 세침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세침 검사는 덩어리 안에 아주 미세한 바늘을 넣고 찔러서 바늘 안에 나오는 세포들의 모양을 보는 게 세침 검사인데요. 림프종 같은 경우는 세침 검사로도 꽤나 진단율이 높은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포들도 꽤나 잘 떨어져 나오고 세포의 모양도 특이적이기 때문에 이 모양만 보고도 림프종이다 아니다가 확실하게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장점인 경우는 이 림프종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같은 경우도 세침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포들이 작은 세포들만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통 양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찔러봤는데 큰 세포들 위주로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악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마취를 걸어서 내시경으로 조직을 얻어내거나 수술을 해서 조직을 얻어내서 조직 검사를 보면은 사실 제일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세포의 모양뿐만 아니라 세포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까지 보이기 때문에 100% 확진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조직 검사가 맞아요. 근데 림프종 환자 같은 경우는 꽤나 그런 질병이 진행돼서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은 복부 초음파를 먼저 해보고 거기서 바늘을 찔러서 세포 모양을 보는 세침 검사를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침 검사를 통해서 이 덩어리가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양성, 악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보호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천천히 자라나는 종양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커지는 것도 되게 천천히 커지고 특히 원거리 전이가 일어나는 종양들이 있는데 전이율도 좀 낮은 아이들이 양성 종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되게 빨리 자라나고 다른 비장이나 간 같은 장기의 원거리 전이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게 악성 종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률도 양성, 악성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성 림프종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의 반응률이 한 8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예상 생존 기간도 2년에서 3년 정도로 평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악성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반응률이 6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예상 생존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세침 검사를 통해서 양성, 악성을 알면 아이의 생존 기간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어떠한 종류의 치료를 해야 될지 이렇게를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암 치료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사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주사 항암도 3주마다 하는 거, 1주마다 하는 거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약한 버전의 항암 치료로 먹는 항암제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성 종양인 경우에는 조금 더 부작용도 적고 사용하기 쉬운 먹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초기부터 조금 강한 항암제를 짧은 간격의 빈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양이들 이제 림프종인 걸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은 항암 치료를 꼭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항암 치료하면 당연히 무서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득과 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아이한테 맞는 최선의 선택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반응률이 좋으면 더 잘 지낼 수가 있거든요. 항암 치료 아예 안 하면은 밥도 못 먹고 변도 안 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존 기간이 거의 1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 항암 치료는 꽤나 림프종에 대해서는 반응률이 되게 높은 편이고 생존 기간의 연장 효과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삶의 질도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수 억압이라고 하는 부작용인데요. 골수가 이제 우리 몸에서 빠르게 분열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항암제가 그걸 방해를 하거든요. 특히 호중구라고 하는 세포가 많이 못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맞으면은 호중구가 특정 기간 동안 쭉 내려가게 되고 항암 치료의 그 약효가 떨어지면 호중구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 호중구가 가장 최저화되는 순간에 면역력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폐혈증에 좀 취약하게 됩니다.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근데 이런 시기가 이제 항암제마다 조금 예상이 가능하고 또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은 다음 항암을 조금 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빈도를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숙련된 그런 내과 수의사라면은 조금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화기 부작용이 제일 많은데 구토설사 같은 소화기 부작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장세포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암제가 장세포들을 새롭게 못 만들게 하면은 토도하게 되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설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제의 용량이나 빈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식욕 촉진제라든지 위장관 보호제 그리고 지사제 같은 약물들을 같이 처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항암 치료를 할 정도면은 심장병이 있다든지 췌장염이 있다든지 콩팥 부전증이 있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숙련된 내과 수의사들이 진료를 같이 보고 또 24시간 대처가 가능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양이 림프종 치료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최근에 내원했던 13살 샴 고양이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이라서. 그 친구는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목소리가 안 나와요로 내원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병일까 하고 진단했는데 좀 상세하게 문진해 본 결과 꽤나 오랫동안 천천히 살이 빠진 적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점점 밥을 안 먹으면서 나중에 변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먼저 봤을 때는 경미한 빈혈 말고는 딱히 특이 증상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복부 초음파를 보니까 배 안에 큰 덩어리가 있었고 그 덩어리 때문에 복막염도 생기면서 위장관들이 완전히 정체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장이 안 움직이니까 변도 안 나왔던 걸로 사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호자분께서 그 항암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사람 보호자분 항암 치료 했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서 내가 절대 항암 치료 안 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증적인 치료를 먼저 했어요. 빈혈 치료에 대해서 수혈을 먼저 해본다든지 아니면 밥을 열심히 먹여준다든지 식욕 촉진제나 위장관 보호제 같은 약물들을 처방해 본다든지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게 장이 아예 멈춘 상태다 보니까 차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 모든 항암 치료를 하진 않더라도 한 2차까지만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아기가 버틸 수 있는지 치료 반응이 있는지 보자라고 상담이 되어서 진행했는데 1차까지 하니까 좀 목소리가 좀 돌아왔다라고 하셨고 2차까지 하니까 좀 밥도 먹고 변도 보기 시작했고요. 초음파 봤을 때도 횟수가 거듭될수록 종양이 많이 작아지고 장이 움직이는 것이 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호자분께서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길 원하시는 상황이고 항암 치료에 대한 그리고 저도 아기가 그래도 삶의 질이 완전히 안 좋았다가 이렇게 좀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보람을 느꼈던. 네, 지금까지 고양이 림프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보호자분들께서 항암 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좀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했을 때 얻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잃는 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 늘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림프종에 대해서는 다른 종양은 몰라도 항암 치료에 대한 그런 결과가 항상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던 보호자분들도 항상 하길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경우가 많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항암 치료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너무 많았어서 저도 나름대로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항암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계시면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과과장 연규덕이었습니다. 저는 외과과장 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